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리치 유캔업 오늘 주말 전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시장 어떠신가요? 상당히 괴로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의 계좌는 안녕하신지? 자, 오늘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지난 일주일간의 시장이 계속해서 거의 폭락에 가까운 그러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하락을 하고 반등은 가장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2차 전지 급락했어요. 아이고 그래도 삼성전자 올라서 이제 조금 반등해볼까? 약간 기대를 하려고 했더니 밤사이 미국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자, 상황 하나 좀 짚어보는데 오늘 유창희 본부장님 오셔서 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오늘 주말인데 주말인데 네, 토요일 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달려오셨어요. 긴급하게 우리 좀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시장이 빠지지만 않았어도 그래도 조금 자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막 새벽까지도 일하고 네. 하니까 토요일은 좀 아이들하고 좀 시간도 보내고 네. 그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운명이죠. 자, 지금 시장 현재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한 일주일간의 큰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몇 번 지난번에도 계속 장중 라이브에서 저녁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제일 큰 거는 환율이 아니었나 환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1,400원을 돌파를 했었잖아요. 장중에 1,407원까지도 가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게 과거와 다른 점은 이제 그 정부가 환율 방어하기 좀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감을 작용했고 또 이게 환율이라는 게 그냥 환율만 원화만 다 약하면 상관이 없죠. 엔화도 약하고 유로화도 약하고 다 약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환율만 약하니까 사실 엔달러 환율 보시면 156엔 정도예요 아직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여름 고점을 돌파해 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왜 환율이 중요한 거는 그 환율 자체가 그 나라의 경제든 정치든 뭐든 전체를 대변해주는 지표가 환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1차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약간 지정학 리스크, 그때 북한이 러시아 파병한다고 하면서 정치권에서 우리나라도 파병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러면서 그렇죠. 순간 한 10몇 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우려감들이 생겼었잖아요. 맞아요. 그 외국인이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정치권도 약간 계속 싸우기만 하고 있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도대체 저 나라는 뭐 하는 나라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환율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장기적으로 환율을 본다라면 제 거 하면 잠깐만 띄워 주신다라면 지금 환율이 이게 이제 월봉 기준이에요. 네. 월봉으로 본다라면 우리 마음 아팠던 97년 IMF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그때 당시부터 약간 하락 추세를 보여주는데 그 상단을 돌파시키려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지금 여기 1,400원이 돌파되면 2022년 죄송합니다. 영국의 연기금 부도 나네 어쩌네 하면서 1,440원까지 갔었는데 그 정도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번의 충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환율적인 부분들이 트럼프 트레이드도 있겠지만 환율적인 부분들이 국내 시장을 조금 더 압박했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보시다시피 차트상에서 지금 바닥 그러니까 원화 강세의 그 자리들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원화 약세.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강세로 가지 않는 그쵸. 그런 이제 제한된 그런 모습들이고 최근 들어와서의 또 상승세가 만만치 않게 네. 또 급격하게 순간적으로 뭔가가 있어서 팍 올라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다져지면서 그쵸. 만들어진 상태에서 네. 이게 저런 구간들을 깨고 내려가기가 그쵸.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요게 이제 주식으로 치면은 이게 급등 패턴이거든요. 이게 돌파가 되면 그냥 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조심스러운 위치였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는 것도 네.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같이 이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네. 당선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강달러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네. 거다. 뭐 이런 부분들. 실제로 지금 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미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원화가 약세를 띈 것도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전 세계 그 환율이 영향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었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요거 보시면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신다라면 이게 지금 미국에서 또 주말에 금요일에 나온 뉴스잖아요.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 관찰국으로 다시 1년 다시 만에 지정이 됐어요. 맞습니다. 참 이게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공교롭게도 진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딱 이런 게 지정이 되니까 좀 진짜 우리 한미 동맹이 맞는지에 대한 화가 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 이 내용을 보신다라면, 이걸 이제 번역한 내용을 간략하게 본다라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90억 달러 정도를 외환 시장에다가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네. 사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2024년 2분기에 가장 심했다. 그러니까 딱 2분기면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에 막 1,400원 가네 안 가네, 막 N 달러가 뭐 160엔 돌파해서 170엔 가네 안 가네 막 이랬을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환율 개입을 제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최근 1년 사이에서 본다라면. 그러면 여기 딱 뜬 상황에서 여기 없었으면 딱 1,400원 넘어갔을 때 정부가 또 개입해 주겠지.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언론에서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언제냐? 그 목요일 정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정부가 환율 개입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뉴스가. 그래서 정부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날 조금 떨어졌었는데, 네네. 금요일에 이런 게 딱 나와버리면 이제 더 이상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하더라도 눈치 보면서 좀 미국에서 전화해서 저희 조금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그 타겟이 헤지 펀드들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금요일에는 그래도 다행히 좀 환율이 그래도 1,397원인가요? 그때까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내용들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환율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금요일 끝나고 나서 네. 미국 시장이 어찌 보면 그나마 월요일 시장에 미국이 좀 크게 빠졌는데 그나마 월요일 시장에 조금 덜 할까 싶은 그런 걸 환율에서 네. 1,400원이 어쨌든 계속 넘어가져 있는 상태면 부담스러웠을 텐데, 요게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우리도 일단 환율은 좀 내려와서 네. 1,400원 이하 1,393원대로 일단 끝났다는 게, 뭐 미국과 우리나라의 주가 위치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나죠. 전 세계에서 어쨌든 가장 높은 게 미국이고, 네. 지금 주요국 중에서 뭐 이상한 나라들 뭐 잘 모르겠고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위치에 제일 있는 낮죠.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 차이, 갭 차이. 그래서 세계 증시가 시간 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디커플링이 되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더 오래오래 지나다 보면 키 맞추기가 그렇죠. 조금씩 패시브 자금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요거 말고는 당장 또 조금 기대할 만한 게 다음 주 월요일 막 이렇게 생각할 때는 또 많지는 않거든요. 그죠?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게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당장 없죠. 미국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이 나온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하락 내비게이션만 쫓아가는데, 그나마 금요일에 조금 반등을 줘서 여기서 좀 살리려나 했는데 미국 시장이 그냥 폭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거를 한번 저도 이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그 8월 5일 전에 금요일 8월 2일 날 사실 이때는 멍 때리고 앉아서 얻어 터진 격이거든요. 그렇죠. 꽤 괜찮았어요. 그 전 목요일까지 반등이 잘 해서 이제 나가려나 보다라는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뭐지? 벙찐 상황. 근데 이게 금요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금요일이 중요하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장사도 그렇죠. 하고 하다 보면 이걸 하루 종일 우리처럼 매일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네.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오전에는 뭐 그냥 일하고 어쩌고 하다가 점심 시간 때 보고 뭐지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처 생각을 할 만한 그런 거 없이 그냥 멘탈만 정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멘탈이 나간 것도 아니야. 뇌정지 상태. 뭐지 이러다가 점심 시간 끝나고 다시 일하고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또 장 끝나고 보니까 폭락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토요일 날 긴급하게 네. 또 영상을 찍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뇌정지 오신 분들 좀 방지하고자.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한테 이 금요일은 공포감을 주는 금요일은 아니었다. 마음에 공포감까지 심어지지는 못했고 예, 금요일 끝났을 때는 뭐지 뇌정지. 그래서 그랬던 것이 이제 주말 동안에 뭐 이제 유명한 채널들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삼프로 TV, 연합, 815 네. 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곳들 그다음에 경제 TV들 등들에서 많은 분들이 뭐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엔캐리가 청산 뭐 네. 문제가 있고 이러면 심각하고 그런 얘기들이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오니까 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감이 계속 심어지죠.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이제 그때 그 하락의 주도범이 저기 빨간 원숭이 일본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개코 원숭이. 네, 그래서 일본이 그 다음날 폭락 나오면서 같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어쨌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월요일 장을 맞이했는데 개파락을 했어. 개파락을 네. 했는데 어떻게 하지? 진짜 현실이 되나 봐. 네. 라고 해서 이제 개인들 특히 코스닥에서 던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하루 종일 밀어버리니까 요때는 쉼없이 진짜 밀었지, 쉼없이 네 그래서 진짜. 더욱 하는 그래서 투매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로 좀 다시 이제 돌아오면 그 심리적인 상태가 금요일 날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됐죠. 예, 됐죠. 약간의 희망을 줬어. 왜냐면 희망을 준.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이 정말로 뭐라 그럴까 놀라는 그러니까 그 약간 뭐야 그러니까 확 놀라는 이런 것들이 한 두세 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종가상 한 7% 상승했잖아요. 네네. 빵 오르면서 목요일 날 기어이 5만 원을 깨놓고 네, 49,900원 9,900원 기어이 그것도 노림인 것 같아요. 노림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아침에 사실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맞아요. 시작할 때는 왜냐면 동시호가 때 민 거니까 그거 되돌리는 반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10시 반까지는 51,000원, 51,5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0시 반 이후에 갑자기 쏟고친 다음에 53,500원 갔다가 오후로 갈수록 막 54,000원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결국엔 53,500원에서 마감했는데 사실 그렇게 막 쏟고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근데 장 끝나고 나서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서 삼성전자가 불 뿜는구나 하는 게 한번 놀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또 이제 놀란 거는 이제 2차 전지가 전지. 완전히 네. 그냥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날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날에 동시호가 때 10%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빼면서 시작을 했겠지만 LG엔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하락을 했잖아요. LG엔솔이 10% 하락을 하고 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막 이런 기업들이 10%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훅게 빠지면서 놀랬고 그리고 이제 오후로 갈수록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뭐 아까 환율 조작국 뭐 이런 지정 이런 것도 약간 저는 좀 놀랬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금요일은 정말로 약간 뭐야 얘네들 뭐야 막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네. 유럽에서 1000조인가요? 1050조인가? 뭐 펀드 조성한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확 다 올라갔었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 그 하락의 끝자락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활발하게 또 단기 고점의 끝자락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조금은 뭔가가 다이나믹한 게 뭔가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게 예상을 하면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금요일의 마감이었어요. 뭐 삼성 SDI 지금 보시고 네 포스코 퓨처앱, 네. 포스코 홀딩스 다들 이제 급락을 했죠.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에코프로 머티 이게 강했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나마 네, 2차 전지 강했었죠. 중에서 LG 네. 엔솔 LG 엔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 머티. 그다음에 LNF 정도가 LNF가 이제 그래도 LG 그룹 LG 네. 엔솔 그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당히 그래도 강한 편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IRA 폐지하겠다. 근데 정부는 또 아직 아니다. 확정된 거 아니다. 또 확정된 게 아니긴 뭐 확정된 게 아니야. 확정된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뭐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했었던 건데. 아마도 뭐 전면 죄송합니다. 폐지로 완전히 끝날지 아니면 어쨌든 행정명령을 하든 뭔가가로 전면 폐지할 가능해 거예요. 되겠죠. 전면 폐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앨런 머스크는 그걸 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네네. 왜냐면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현대차도 그걸 원할 수 있어요. 현대차가 왜냐면 현대차가 미국에서 보조금 못 받거든요. 그렇죠. 네. 원래는 렌트카만 그 보조금 받을 수 네. 있잖아요. 나머지는 보조금 못 받고. 그렇죠. 왜냐면 아직까지 상업용 전기차 네. 뭐 이런 것들이니까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마 몇 개 모델은 생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대로 보조금 못 받으니까 현대차도 차라리 다 주지 말아라. 할수 어차피 이거 못 받을 거 못 받을 거 다 받지 말고 그러면 경쟁력이 공정한 경쟁하자. 좋아지는 거지. 왜냐면 다른 포드라든지 GM 이런 차들은 최대 한 7,500달러 정도까지도 보조금 받잖아요. 7,500달러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환율로 친다라면.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정도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차도 못 만드는 애들인데. 그래서 오히려 현대차도 이런 부분들을 좋아할 수 있겠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미국에서의 어떤 이렇게 가버리면 유럽에서도 야, 쟤들도 보조금 안 주는데. 왜냐면 이 보조금 이런 거에 대한 내연기관 차량들 로비가 엄청나거든요. 아직 특히 독일, 폭스바겐, 뭐 벤츠, BMW 이런 회사들은 아직은 전기차의 전환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준비가 덜 됐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폭스바겐 우리 죽는다, 뭐 벤츠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독일 쪽에서 보조금 약간 낮추려고 했다가 뭐 다시 뭐 되돌리고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벤츠 전기차가 또 화제가 난 것 같아요. 그래요? 어디서 나 그거 못 봤네. 뭐 어쨌든 하여튼, 또 충격에 또 네. 폭발했다는 그러니까 뉴스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었지만 대만에서 파리가 아니라 나비가 팔랑거리는 게 LA로 가서는 허리케인 된다고. 이게 미국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다른 나라에서도 명분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또 좋지 못하지만 미국만 봤을 때 현대기아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만 배터리 업체들은 안 좋은 거죠. 왜냐면 전체적인 판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독 그 2차 전지 주들이 하락이 컸던 네. 그런 부분들이고 최근 호재가 많았던 LG 엔솔이 야 이제 가나 그죠? 했는데, 테슬라도 네, 테슬라 연결 가니까, 있고 리비아도 연결돼 있고 네. 막 이러니까 그리고 스페이스X에다가 네. 배터리 넣는데 가나 했는데 이걸로 그래서 가장 또 네. 낙폭이 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고 근데 만약에 뭐 이건 조금 일찍 좀 뭐랄까요 너무 이제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2차 전지 주 중에서 그래도 나중에 어쨌든 바닥이 언젠간 잡히긴 할 거잖아요. 네. 그 가장 1순위로 나는 그래도 보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시다면 근데 어차피 2차 전지를 본다라면 LG 엔솔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LG 수밖에 없고 이게 2차 전지를 약간 ESS로 확장한다. 그러면 서진 그렇죠. 시스템 그리고 저는 하이비전 시스템인가 하이비전 솔루션인가 헷갈리네 갑자기 용어가 회사 이름이. 그래서 그 두 개 정도는 좀 길게 봤을 때 하이비전 시스템하고 서진 시스템을 길게 봤을 때는 조금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왜냐면 하이비전 시스템은 최근에 그 테슬라 관련주로 분류가 됐거든요. 테슬라에서 ESS 관련 장비 검사 관련해서 하이비전 시스템 자회사의 그 장비를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길게 본다라면,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공략하냐면 이제 여기서 쭉 행보한다라면, 그러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테슬라 다음번 실적 발표할 때 사는 좋은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은 뭐 ESS로 지금 제일 많이 매출 나오고 있고 수주장구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금요일 날 또 충격도 받지 않는 네, 덜 그런 받았죠. 모습이네요. 왜냐면 네. 이 회사는 뭐 2차전지 쪽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을 보신다라는 게 좋고 사실 2차전지는 사실 저도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뭐 단기적으로 한번 저점 매수를 시도를 해보긴 했었는데 이게 영 힘을 못 받더라고요. 뭐 힘을 못 받으면 특히 이게 어찌 되었든 종합주가지수가 코스닥이 지난 8월 저점은 지켜냈잖아요. 종가상. 네, 종가상은 그 저점을 지켜냈는데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은 그 저점을 깨고 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는 좀 좋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죠. 자, 일단 이제 2차 전지가 가장 크게 충격을 줬어요. 네. 지금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의 주가가 계속 하락했던 부분들에서 삼성전자의 연일 이은 하락, 네. 금요일 날 이제 좀 올랐지만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네. 삼성전자 따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이제 반등을 반도체 쪽에서 SK 하이닉스도 일단 네. 반도체 쪽에서는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2차 전지의 급락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2차 전지 종목군에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좀 많이 빠졌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예 큰 흐름 자체가 막혀버린 것 같은 막혀버리는 그런 있는 느낌이라서 거죠. 네. 아마도 이제 이쪽 섹터 정도는 전체가 아닌 이제 이쪽 2차 전지에서는 약간의 툼에도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래도 뭔가가 뭐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 섹터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아 그래도 엔터랄지 뭐 엔터도 로봇도 좋았고, 조금 AI도 좋았고요. 네. 뭐 로봇도 좋았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이크로나서 죄송한데 시장은 지금 저점을 향해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섹터는 신고가가 나오는 섹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섹터는 의외로 시장이 돌았을 때 다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업사부님이 거의 한 달 전부터 노래를 부르셨던 AI 소프트웨어 쪽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동안 대장주가 뭐 솔투스 같은 거 말씀하신 거였다라면 요즘에 이제 대장주로 나오는 게 더존비 지원 네. 그리고 엠노 뭐 이런 기업들이 치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못 갔었던 뭐 이스트 소프트 네. 그러니까 올 초에 강했었던 뭐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 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그룹들 이런 애들도 상승세가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시가총액도 작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이스트 소프트 최근 차트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트나인은 또 상한가도 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 저거 의료 AI도 의료 금요일 날 AI도 좋았죠. 금요일에 좀 움직였는데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최근 워낙에 조정받다가 올라왔는데 루닛이 일단 좋았기 때문에 뭐 나머지 뭐 JLK라든지 뷰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로 고민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 우리가 뭐 아파트 얘기 노래를 부르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엔터주들도 조금 차트가 살아나가고 있다. 네, 그렇죠. 하이브 지금 예, 우상향 우상향 계속해서 다 우상향에 성공을 시켰어요. 오 JYP도 요즘에 JYP, 좋더라고요. 실적 좋게 나오면서 우상향에 성공시켰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성공시킨 것 자체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성공시킨 거니까 시장이 좋아지면 이쪽이 더 잘 갈 수 있고 또 이들 섹터가 시가총액이 작아요. 작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응해주면 언제든지 더 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금요일에 충격을 줬던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심리가 좀 상당히 위축되고 네. 지금 이제 토요일 또 일요일에서 또 많은 어떤 채널들에서 이야기들이 좀 나올 텐데 과연 좋은 얘기가 나올까 약간의 희망이 좀 생기려나 싶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또 밤 사이에 큰 하락이 나왔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사실은 저게 약간 전조 현상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차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네, 나스닥입니다. 최근 네,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최근 한 4일 일주일은 억지스러운 점이 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신 그러니까 걸까요?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올 수 있었는데 끌어맞추고 차익선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끌어맞추고 안 빠지게끔 예, 좀 맞춰주는, 버텼다? 예, 버텨주는 게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어저께는 미국이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미국의 옵션 만기, 옵션 선물 옵션 만기 그 종가 기준은 거래하기 직전까지만 거래가 돼요. 개장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시 30분 마감이면 3시 20분까지만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10분 사이에 종가가 딱 형성됐을 때 기준으로 이제 결정 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거래가 개장하기 직전까지만 거래가 돼요. 매매가. 개장하기 직전 예. 옵션 만기 일 개장 전. 예. 그러니까 걔네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 11시 반에 개장하는데 11시 29분까지만 거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11시 반이 되고 나면은 당월물은 거래를 못 해요. 그러면 당월물에 거래를 못 하고 차월물을 거래하는데 근데 당월물의 그 날 금요일에 흐름들의 평균 가격으로 옵션 만기 가격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끝까지 딱 버틴 다음에 만기 끝나고 나니 더 이상 거래를 못 하니까 손을 딱 놔버린 느낌? 아, 손을 딱 놔버린 느낌?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좀 1% 정도 하락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주주주주 흘러내리는 게 조금 이제 파생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약간 전조 증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건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종합 정리해 준다라면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일주일 정도 확 오른 거잖아요. 일주일 오르고 일주일 옆으로 횡보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뭐 오른 거는 테슬라하고 몇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버텨주는 모습이었어요.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금리, 국채금리, 미 국채금리가 어찌됐든 장중에는 4.5%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 국채금리가 계속 오름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가 호호하면서 같이 올라갔었는데 이게 영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얘네는 거의 역의 관계잖아요. 그 채권하고 주가는 역의 관계인데 금리가 오르는데 주가도 올라오면 어느 순간 되면 이게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얘가 죽든, 그러니까 얘가 죽는다는 얘기는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아니면 얘가 죽든, 얘가 죽으면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어떤 변곡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인선 이제 지금 이제 당선인,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우리 국방부 장관 누구 낼 겁니다, 누구 낼 겁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을 배치를 하니까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지금 당장 뭐 법무장관인가요? 법무장관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고, 그리고 또 어저께 나온 뉴스, 어저께 미국이 헬스케어 바이오가 급락 나온 게 그 케네디 그 4세인가 5세인가를 네네. 그 보건부 장관으로 내세웠는데 이 사람이 음모론자래요. 음모론자. 예, 백신 맞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백신도 뭐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우리 의무적으로 약이 나면 네네네. 뭐 몇 개 맞추잖아요. 그쵸. 몇 살에 뭐 맞추고 몇 살에 맞추고 그런 거 다 맞출 필요 없다. 이런 음모론자. 매우 위험한. 네, 생각을 매우 갖고 위험한. 있는, 그래서 학교에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나라 학교 다닐 때 보면 불주 다 맞았잖아요. 그쵸, 불주사. 네, 그런 것처럼 미국도 근데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그 나이 때 맞추는 게 있는데 이런 거 다 하면 안 돼, 할 필요가 없다, 예산 낭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왔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가 뚝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야 예상을 했지만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증시가 어차피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차익선 매물이 나왔다. 근데 이게 저는 이 정도 조정은 사실은 이 정도 조정 가지고 시장 끝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미국은 이제 뭐 네, 조금 내려온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S&P 500도 지금 보시면 이제 한 번 조정이 나온 거라서 이걸로 끝났다고 말은 못 하는데 어디까지 저는 견딜 수 있냐면은 딱 시작 전까지 이 트럼프 선거 대통령 선거의 요 시작 전까지는 조정이 나와도 전혀 문제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여길 깬다라면은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다음 주면은 뭐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어저께 미국 시장이 초반에 흔들림이 시작했었던 건 사실은 또 파월의 입이었죠.
그렇죠. 파월이 정말로 뭘 받는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요즘 뭐랄까요? 이제 다른 연준 위원들도 약간 네. 그런 식으로 좀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때 빅컷 했을 때는 진짜 뭐 세상 끝난 것처럼 막 고용도 막 엄청나게 안 좋아하면서 막 갑자기 뭐 그랬었고 뭐 하다 보니까 급하게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고용 너무 좋게 나오고 경기 지표 너무 좋게 나오니까 그 연준 입장에서도 야 이거 우리가 조금 가속 페달 너무 심하게 밟은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밟으면 안 되겠다.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딱 이제 그런 약간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올 때쯤에 같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PPI 그 물가 지수도 조금 이제 올라가게 네.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 금리 인상 요거 12월에 동결해야겠어라는 의견이 한 33%뭐 이렇게까지 네.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8%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정말 야 12월에 원래는 B컷을 2번이나 할 거야 올해 네,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네. B컷을 한 번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스몰컷 그쵸. 그 또 스몰컷 하든지 아니면 네. 그러니까 원래는 동결할지도 최소한 몰라. 12월까지 인하할 거라고 전망했었던 게 이제는 야, 이거 동결하겠는데라는 분위기. 네. 그리고 내년에도 분기에 한번 인하를 하더라도 그쵸. 분기에 한번 인하한다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조금 증시 랠리를 좀 제한시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속도 조절을 매우 천천히 가는 네. 그런 방향인데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압박하지 않겠냐. 일기 때 파월을 엄청 압박을 했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맞박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때랑 지금하고 상황은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를까? 라는 생각들도 해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 트럼프 랠리가 끝났다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사이에 못 올랐기 때문에 이거의 영향이 덜 나올지 아니면은 역시 하락 내비게이션 따라간다고 해서 더 나올지는 좀 봐야 되는데 유럽 증시가 조금은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좀 비슷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지금 프랑스 네, 까크 지수를 지수. 보면은 사실은 얘네들은 8월달에 급락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반등 줬다가 9월달에 좀 조정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거의 저점 언저리까지 내려오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지수랑 우리나라 지수랑 상당히 좀 비슷한 유사하긴 하네요. 유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이 무너진다라면 그리고 독일도 사실은 최근에 독일 닥스 지수. 네, 닥스 지수도 보신다라면 좋은 것 같이 보여도 조금은 여기서 고점에서 조금 애매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유럽에서 흔들림이 나온다라면 우리나라도 조금 같이 흔들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뭔가가 우리가 어쨌든 제일 약하니까 네, 그럼 유럽에서라도 반등을 하는 다른 네. 국가들이 뭐 미국을 제외하고 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도 우리도 좀 희망을 가질만 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자금 중에서 제일 많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유럽계 자금이에요. 유럽계 외국인 자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의 경기를 조금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돼요. 만약에 유럽의 경기가 안 좋으면은 자금이 이탈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영국 증시를 많이 봤었고 그 다음에 뭐 유럽 증시를 뭐 그 대표되는 유로 지수를 좀 봤는데 뭐 여기서 만약 흔들림이 나오면 아마 자금 회수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동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 현재 시장 2차전지 급락부터 미증시의 좀 금요일 하락 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건가?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 자사주 매입 10조 원, 아, 뭐 쉽죠. 요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7% 8%대까지도 장중에는 한번 움직여 보기도 했고, 다음 주에는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 중요 사항들이 있어서 자, 이제 지금부터 그 관련된 이야기들 좀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